권장 과목들은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요건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것에서는 하나의 시그널이 있겠죠. 고1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기 이미 2년 전인데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대교협에서 이런 걸 발표하라고 권고를 한 거는 이것의 과목 선택,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아이들의 적극적인 과목 선택과 성취가 대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배울 것들을 선택을 했을 텐데 본인의 이제 계열이라든지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상위권대는 이렇게 메디컬이 우선 이렇게 있고요. 1년에 6,7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반짝 한 번 올랐던 5,000명 모집을 했다가 다시 원복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경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초에 의대 정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는데 그게 요 인원이 될지 조금 늘어난 인원이 될지 늘어났는데 우리 분당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비율이 어떻게 될지 지역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라는 따로 TO를 줄지 이런 것들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상위 11개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기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가 4만 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열의 인재를 키우는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라고 하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스텍, 대구경북과기원 디지스트, 광주과기원 지스트,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라고 합니다. 개교한 지 3년 되었고요. 에너지 특화대학교입니다. 요게 이제 2,2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현재 수시에서는 요 포항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은 수시 6장 외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1장 정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교대가 이제 3,400명 선발을 하고요. 특수목적대라고 해서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관 9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분당 아이들이 여기를 많이 지원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고3 6월 달에 원서 접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려고 사실 지원하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요 대학교들은 1차 지필평가가 있어요. 1차 지필평가가 있는데 이제 국영수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의 전초전 성격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고자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상위권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수능 원서를 접수한 아이들 한 10% 정도가 되고, 그럼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하면 요 안에 어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3번 반복될 슬라이드인데요. 현재 대입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바뀌게 되는 대입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시와 정시는 굉장히 뭐 다 아실 거고, 원서 6장, 3장을 쓰게 됩니다. 자,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있고, 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예체능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거니까, 요걸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너는 내신이 1.5야? 그냥 너는 1.5인 아이야 라고 그 숫자 그대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숫자로 줄을 세우는 전형입니다. 분당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신이 좀 경쟁이 타이트하고 그 내신보다는 좀 수능 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물론 분당에도 지원한 아이들 꽤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학교의 1.5와 이 학교의 1.5가 다를 수 있잖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바리케이트를 둘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랑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 영탐, 4과목 중에 잘 나온 거 3개 합쳐서 7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 2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 네가 내신이 1.00이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넌 탈락이야 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녹색으로 이제 학생부라고 해놨는데요. 이미 지금 고려대,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또 내년에 숙명여대까지 합류를 하는데 그런 대학교들은 우리는 내신만 보는 전형에서도 내신만 보지 않을 거야.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
그런 것도 10%에서 30% 정도는 포함을 할 거야. 반영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들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 대학교들은 치사하게 내신으로 줄을 세우는 전형인데 여기에도 학생부를 반영할까라고 하면 현재 고1 이후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5등급으로 완화된 입시를 좀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당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긴 하죠. 여기도 내신이 하는 역할은 매우 큰데요. 다만 학생부만 좋으면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 오해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얘가 바라보는 내신과 얘가 바라보는 내신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넌 1.5니? 그냥 너는 1.5인 아이야 로 말하지만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1.5니? 그럼 어떤 1.5야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과목을 선택한 1.5야? 무슨 과목을 잘한 1.5야? 성적이 올라가는 1.5니? 내려가는 1.5니? 원점수는 어때? 평균은 어때? 몇 명이 드는 거야? 세특은 어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때? 뭐 이렇게 정말 그 1.5라는 숫자에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얘는 1.62, 1.5를 절대 못 이기지만 얘는 1.62, 1.5를 이기는 사례들은 너무너무 허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1.5라는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들, 학생부의 글자들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지금 대학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면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학생부를 GPT를 쓰고 있습니다. GPT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부의 변별도가 좀 많이 사라지잖아요. 다들 상향평준화 되고 변별이 안 되니까 면접을 좀 더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의견에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분당 아이들이 수시로 제일 많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좀 타이트하니까. 자, 논술 전형은 현재는 인문은 인문심층 논술, 자연은 수리심층 논술로 보고 있는데 논술 전형에 대해서 지금 예고한 대학은 건국대밖에 없는데요. 2028 이후에. 건국대는 우리는 인문심층 논술, 수리심층 논술 안 할 거예요. 그냥 통합 논술 할 거예요. 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논술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논술 전형은 존치가 될 거고요. 대학들은 사실 이 논술 전형을 많이 뽑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별도가 사라진 내신, 그다음에 수능도 범위가 줄어들었고 논술을 잘 보는 아이들은 사고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논술 전형을 좀 늘리고 싶어하고 최근 3년간 논술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부가 이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교에서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적정 비율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좀 더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란 점수로 줄을 세우게 되는 전형이죠. 근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가 우리는 수능에다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그 다음에 세특은 어떤지도 함께 볼 거야 라고 선발을 시작했고, 그 이듬해 고려대가 우리는 수능에다가 내신을 20% 반영할 거야 라고 선발을 했고, 올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 또 우리도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보든 내신을 보든 반영할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이유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한 입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보는 전형이 이 수능 전형과 내신 전형이었는데 이 전형에도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가 아주 약간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변별도를 내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의 변천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3학년부터 서울대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고, 요때 이듬해 고려대가 정시 교과후전형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의대 증원이 반짝되었고, 고대 논술이 이제 신설된 것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의대 정원이 원복되었고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1부터는 여기에 오늘 다루게 될 입시가 되겠죠.
요게 이제 학년별 인원인데요. 학년별 인원이고, 고2까지, 예비 고3까지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고1부터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올해 인원들이 이제 헌금돼지 아이들이라 인원이 제일 많죠. 근데 요 아이들이 인원이 제일 많다라는 건 이제 N생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요때 많이 엎어칠 겁니다. 많이 엎어치게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얘네의 심리는 내가 익숙한 교육과정과 모의고사가 얘네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해야지라는 인식이 많을 거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수능에 가장 마지막 입시가 N수행이 가장 역대급이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럼 고1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원은 좀 줄겠죠. 인원은 줄으니까 경쟁은 좀 완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좀 부담감이 좀 있겠죠. 어떤 부담감이? 재수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재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다만 내가 배우지 않은 교육과정 그리고 내가 1학년 때 배워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통합사회와 통합과 그리고 나는 미적분을 공부했는데 확통을 수능으로 공부했는다는 부담감들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오긴 할 텐데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입시가 사실 이때만 변한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되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때도 입시가 크게 변했을 때도 정시 시장을 보면 정시 상황을 보면 N승이 좀 더 유리한 거는 좀 데이터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얘네도 부담감이 있고 인원이 주니까 경쟁률은 좀 완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희망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심지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저 학교 선생님들,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입시를 이제 처음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혼란들이 3년 동안 계속 될 겁니다. 고3 때까지. 내년 4월에 시행계획이 발표가 돼도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를 막 논하게 될 텐데 그래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의영부영 하다가 다시 고3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첫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겠죠. 3번을 치르게 되면 요 아이들이 이제 흥룡 아이들이죠. 안정화가 될 텐데 입시는 이제 간을 봤으니까 안정화는 됐지만 이 흥룡 아이들은 아주 경쟁이 가장 극심한 해가 되긴 할 겁니다. 요때부터는 이제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고요. 요때 이제 교육 과정이 보통 6년에서 7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아직 요건 확정이 안 됐지만 초2가 지금 35만 명 태어났잖아요. 근데 전국 4년제 대학교가 196개 대학교가 34만 5천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만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정말로 수능을 절대평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초6이 치르는 2032학년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하자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요때가 입시가 크게 변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안 났고 요때가 수능도 절대평가고 내신도 절대평가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이 되는 입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세로막대 2002학번부터 내년에 입시를 치를 예비 고3학번까지 시행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세로막대는 196개 대학교의 4년제 모집 인원이고요. 빨간색이 수시 비율이고 파란색이 정시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시가 계속 올라가서 내년에는 10명 중에 8명을 이제 수시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요게 지금 내년에 34만 5천 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지방대를 포함한 전국 196개 대학교의 수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사실은 다르죠. 11개 대학교인데 요 노란색이 내신만 보는 전형이고 연두색이 내신도 보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파란색이 논술 전형이고 빨간색이 정시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그래프가 이제 이 11개 대학교의 평균 그래프인데요. 10명 중에 1명 정도를 내신만으로 뽑고 3명 중에 1명 정도를 이제 학생부로 뽑고 8%를 논술로 뽑고 10명 중에 4명을 이제 정시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선발을 하는 게 사실은 정시죠. 그러니까 분당 아이들은 내신도 경쟁이 치열하고 내신보다는 수능 경쟁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고 또 내신으로 가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로 이제 계속 정시 중심의 입시를 흘러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정시를 가장 많이 뽑으니까 그냥 내신이고 수행평가고 뭐 귀찮은데 그냥 수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분당 아이들만 정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3년 동안의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이제 서울대 정시로 들어간 40%만 재학생이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에 정시로 들어간 73.6%가 N수생이더라 라는 것이고, 연세대 정시로 들어간 68.8%가 N수생이더라 라는 것이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79%가 N수생이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 11개 대학교가 정시 40%를 뽑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 40%는 나의 40%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양보해서 11개 대학교에서 정시를 뽑는 모집 인원에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이 60%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40%를 뽑는 게 아니고 40%의 40%인 16%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가 이렇게 늘어난 마당에서 N수생이 늘어나고 16% 안에 들어가야 되는 좀 치열한 수능 시장이 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파란색 막대는 수능 원서 접수한 애들이고 빨간색 막대는 원서는 접수는 했지만 안 본 애들 빼고 실제로 응시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이제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없겠죠. 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재학생 비율이고, 여기 노란색은 N수생 비율이고, 연두색은 이제 검정고시 비율입니다. 재학생이 줄고, N수생이 는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분당 아이들 또는 저 아이에게도 이제 이런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분당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도 되게 마찬가지인데, 이제 정시가 이제 40%로 확대가 되고 메디컬에 대한 이제 열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내신 삐끗하거나 아니면 1학년까지 내신 버티다가 2학년 1학기 때 이 수시 답 없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냥 정시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본 아이들의 이제 30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러면 현재 고2고3까지는 제가 권장하는 테크트리는 아니지만 네가 정 그렇다면 그래 검정고시 보고 수능으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왜냐하면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1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 2028 예고된 경희대, 그 다음에 건국대도 그렇고요.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 비중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수능을 100%로 모집하는 인원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너의 문은 훨씬 더 좁아질 거다. 그리고 너에게 페널티가 갈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1 이하 학생들은 물론 내신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본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입시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학교를 끝까지 좀 열심히 다녀주는 것이 좀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긴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18개 고등학교의 이제 대학 진학률이거든요. 고교백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3년치를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의 졸업생 중에, 이제 고3 아이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4년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은 전문대를 가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은 재수를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은 재수를 한다는 건 이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대학을 안 간 아이들인 거예요. 그 해에 아예. 그러면 대학을 갔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도전하는 아이들을 반수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10명 중에 6명은 분당 아이들의 10명 중에 6명은 대입에 반드시 한 번 더 도전하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갈 수는 있지만 그 대학이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해 6월 말이 되면 각 대학교가 우리 이제 신입생을 뽑아 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게 되고요. 제가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따로 소팅을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2개년치인데요. 그러니까 상위 7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2명 중에 1명만 일반고생이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6명이 일반고생이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요. 수시와 정시를 합치면 여기 한 67%,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수능으로 좀 가게 되고 종합전형은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좀 주로 많이 가는 전형이구나라는 걸 수치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진 않고 당연히 분당에서는 내신 2점 초반인데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도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하잖아요. 현재 그 아이들은 이 아이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학생부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내신만 숫자만 보는 전형이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만 보는 수능이란 숫자만 봤던 정시 여기에서도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를 약간 정도를 본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라는 건 꼭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하는 과목 선택, 그 다음에 학교 수행평가, 활동 이런 것들은 해줘야 내가 불이익이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능을 이 대학교를 가려면 정시에서 한 이 정도 틀리면 되는데 요거는 다 틀린 데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는 고려대 경영을 갖고 누구는 고려대 노노문을 갖겠죠. 걔네의 데이터를 제가 평균해 놓은 거니까 저 정도 틀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요 정도 틀리면 된다. 그러면 2028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과목 선택은 잘하고 성적도 뭐 완전 바닥을 치지 않으면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덜 틀리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예상은 하는데 지금 고1 아이들이 내년 정도가 돼서 10월 모의고사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해보면 현재 고2, 고3까지의 입시는 선생님 저는 15개 대학교 안에까지는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으로 갈 거면 2.2가 마지노야. 선생님 저 내신 2.6인데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2.6이면 학생부가 좋으면 지원해 볼 수 있어. 선생님 저 동아리고 학교활동이고 수행평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넌 종합전형도 아니겠지. 그러면 수능을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수시 버리기 아깝지 않니? 논술 봐야 되니까 수시 논술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어보렴.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이제 고3 선배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데 그러면 너 수능밖에 없겠구나. 수능을 한 요 정도 틀리면 여기 딱 들어갈 거야. 선생님 제가 2과목에 20개 틀리고 있는데요. 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가고 싶은데요? 안 돼. 가고 싶은데요? 안 돼. 요 핑퐁이 오고 가는 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입시예요. 그럼 중요한 건 고1부터는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네. 벌써 땀이 나네요. 속도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대입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바뀌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교학점제라는 단어에 이제 블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단어는 지속은 되긴 될 거예요. 하지만 좀 애초에 취지는 무색한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의 대전제는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근데 5등급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평가로 남게 되었으니까 그 과목의 수강 인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위 학교에 한정된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과목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의 선택권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미비한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3월 달에 요게 이제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개선안이 될지 개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거고 개선이 나오더라도
현재 고1, 중3까지는 적용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대입 4년 예고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단체입니다. 교총이 있고 교사노조가 있고 전교조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요 세 단체는 반목하는 단체예요. 반목하는 단체인데 유일하게 이 고교학점제라는 걸로 공동 보도자료를 냅니다. 뜻이 맞았다는 얘기겠죠. 아, 고교학점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들도 막 때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선된 이제 최계준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갈 거야. 갈 거야라고 우선 예고를 했고 대신 조금 개선안을 내볼게. 그게 내년 3월 정도에 발표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연구 결과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4가지 테마인데 사실 요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확대입니다. 제가 그 분당고교과 설명을 할 때도 강조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현재 고2, 고3까지는 한 학점 수업을 하면 한 학기에 17번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1부터는 한 학점을 들으면 16번만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출석 일수는 같은데 수가 하나가 줄었으니까 유휴시간이 있잖아요. 이 유휴시간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 재량권을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활용을 하는가가 첫 번째고, 잘 깔았어도 애들이 활용 안 하면 뭐 도루묵이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이 되는가. 요것에 따라서 사실 대입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은 예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요게 대진고네요. 대진고고 요거는 운중고인 것 같습니다. 샘플을 넣어놓은 건데 모든 고등학교마다 이 경기도교육청은 그 유휴시간을 학교 주도활동이라는 시간을 슬랫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 학교마다 이 슬랫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아이들이 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의 기록이 미비하면 사실은 하나만한 제도가 또 될 거라 요것에 이제 좀 적극성 그리고 기록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가 문과건 이과건 할 거 없이 교과별로 요 학점은 무조건 이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겁니다.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 1학년 1학기 때 듣는 겁니다. 4학점. 공통수학 2 1학년 2학기 때 듣는 거죠. 4학점. 4학점 들으니까 8학점이죠. 8학점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나는 숫자에서 X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학이 싫어졌어라고 하는 아이들은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안 들어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채웠으니까. 근데 야, 네가 이거를 채우건 안 채우건과 상관없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겁니다. 이미 4학점 채웠잖아요. 4학점 채워서 8학점을 채웠지만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네가.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 지정 과목이 다 다르게 된 거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고는 자공고와 자사고의 합친말인데요. 우리 분당 지역에는 이제 판교고가 자공고잖아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 음악미술 과목이거든요. 요거는 일반고는 10학점 채워야 되는지 얘는 5학점만 채워도 되고 그 다음에 기술가정정보 제위고 한문교양은 16학점 채워야 되는데 12학점만 채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5학점 빠지고 여기서 4학점 빠져서 총 9학점이 빠지잖아요. 9학점이면 3학점짜리 3과목인 겁니다. 3학점짜리 3과목을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자유롭게 좀 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제도는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계속 강조드렸던 거긴 한데요. 이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품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은데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어. 나는 국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러면 그 학교, 그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야, 우리가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수업 갈 테니까 니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학교 와. 우리가 국제경제 수업 갈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학교에 와. 라고 하는 것이 학교를 가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까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깔게 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된 공동교육과정도 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된 게 이제 올해 1학기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예시로 좀 들게 됐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별로 권역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저 공동교육과정은 매해 좀 달라집니다. 매 공지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지가 뜨면 신청하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물론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무조건 대학에 합격하고 아니면 안 듣는다고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은 아닌데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2, 고3의 입시도 무슨 과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강을 했고 성취를 했는가가 중요한데 고1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2년 전에 대학들이 다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내신이 절대평가니까 수행평가 거의 100%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청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분당에 요 수업만 가지고는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야 이럴 바에야 우리가 아예 학교를 하나 차리자라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경기 이음원 학교라고 온라인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여기엔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예요. 학교인데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음원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차이점은 경기 이음원 학교는 일과 시간 내에 들어야 됩니다. 일과 시간 내에 듣는다는 거는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지금은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마다 공강 시간이 있으면 그 공강 시간에 맞는 과목이 여기에 깔려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공강 시간에 그 수업을 듣고 학점 이수가 되는 거예요. 경기 이음원 학교도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 학교 시간표와 경기 이음원학교의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음원학교 측에 문의를 해도 우선 그거 되게 고민 중이다. 그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이다라고 하고 지금 늘푸른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해요. 공지를 하는데 18개 고등학교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경기 이음원학교를 홍보하거나 신청하라고 독려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분당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기도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걸 신청하잖아요. 신청하면 그게 내 일이 되거든.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공강 시간에 이 수업을 듣는 것지도 다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막 그 수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경기 이음원학교에 컴플레인 걸어야 되는데 괜히 나한테 컴플레인 걸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아직까지는 올해 개교된 거라 아직 완비가 됐다라고는 느낌은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마감이 됐거나 나한테 맞는 과목이 없다 그러면 요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명인데요. 과목명이야 조금씩 익숙해지시겠죠. 자, 이렇게 박스 친 것이 수능 과목입니다. 근데 현재랑 똑같아요. 국어, 수학, 탐구, 상대평가, 빨간색 박스죠. 파란색 박스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절대평가. 현재 체제와 같죠. 현재 체제와 같은데 다만 다른 건 이제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수학부터 시작을 해보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요 과목이 현재 기준으로 이제 문과 수학입니다. 수원 수투 확통이에요. 자, 요걸로 이제 의대를 가는 아이든 철학과를 가는 아이든 같은 수학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기계공학과 교수면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난 4년 동안 가르치는 게 미적분하고 물리밖에 없는데 아니 확통을 보고 온 놈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나 이건 이공계 하향평준화다 이런 식의 인식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수님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서 야 그러면 미적분 2랑 기하를 수능 범위에 포함을 시키되 얘네까지 상대평가를 하면 빡세니까 절대평가로 하자라는 안을 내놨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철회가 되고 요렇게 픽스가 됩니다. 이렇게 픽스가 돼서 국어와 영어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수학은 문과 수능으로 변했고 탐구가 크게 달라졌죠.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 때건 같은 모의고사 범위와 수능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두색 박스 친 거는 나머지 내신은 다 상대평가예요.
다 상대평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평가거나 패스페일이거나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수학 얘기로 와서 교육부가 대학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막 짜증을 내니까 교육부가 대학에 시그널을 줍니다. 어떤 시그널을 주냐? 심화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 이게 이제 미적분 투와 기하거든요. 미적분 투와 기하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라는 게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니네 학교 공대에 미적분 투와 기하를 이수한 애들이 필요하니? 물리를 이수한 애들이 필요해? 그래? 근데 수능은 문과고 이과고 똑같은 거 볼 거야. 이거 볼 거고 니네가 그 과목이 필요하면 지원한 애가 학교에서 미적분 투와 기하랑 물리를 이수를 했는지 성취는 어떤지 학생부를 떠들어 보면 될 거 아니야. 서울대처럼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곧바로 얘기하면 지금 이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와 성균관대 사범대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하는데 이미 수능 제도 자체가 범위가 문과 수학으로 축소가 되었으니까 그 대학, 그 이하 대학 라인에서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적분 2를 이수를 했는지 물리를 이수를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대학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4년 동안 가르쳐야 될 아이니까 이미 지금 그래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는 이미 2028 때 할 거예요 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대학 라인들은 그런 움직임을 본인의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뭐 10%가 될지 30%가 될지 실질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한 계산을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수능 범위는 그렇게 문과 수학으로 픽스가 됐고 탐구도 1학년 때 범위로 픽스가 되었는데 그 수능만 잘 봐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메디컬이나 공대는 쉽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학교에서 당연히 미적분 2나 기하나 물리 또는 내가 다른 계열로 가려면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성취하는 것이 수강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2까지의 2015 개정교육과정, 고1부터의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문제는 과목의 수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얘는 46개고 얘는 이제 65개 과목이 있는데요. 과목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아이는 이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아이는 이 과목을 선택할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과목마다의 수강자 수가 쪼개진다. 과목의 수강자 수가 쪼개진다는 건 내신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아니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어떤 학교에서 나한테 필요한 과목 그 학교에서 30명이 수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교 3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니까.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상대평가 과목이 현재 고2, 고3보다 늘어나요. 다 상대평가 과목이니까. 그러면 내신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또는 내가 희망하고 있는 학교의 편제표를 보고 그 학교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과목이 뭐 2학년 2학기 때 개설돼 있어. 3학년 1학기 때 개설돼 있어. 그러면 그 과목들이 몇 학기에 몇 과목이나 있어. 빡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선수학습을 언제 어떻게 무슨 과목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하나는 학기제 편성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학기제 편성을 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행정편이 또는 아이들의 학습으로 인해서 학기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아예 무조건 학기제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훈령을 해놨죠. 이 학기제 편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둘 다 짜증나는 상황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현재 고2, 고3까지는 학생부 정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냥 학년 말에 한 번 하거든요. 학년 말에 한 번 하는데 이제는 학기마다 그 과목이 끝나니까 학기마다 세분명 및 특기사항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짜증남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귀찮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아니, 교육과정이 개정된 첫 해고 중학생 티도 못 벗은 애들을 내가 적응시키는 거 가르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학기마다 또 세특을 해야 되고 여기다 오타 발생하면 수정도 못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라고 하는 민원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서 야 그러면 학기 세특은 8월 31일까지로 하자. 1학기 세특은. 근데 수정은 그 해에는 할 수 있다. 라고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한 발 더 나가죠. 아니 이거를 500자 내 1년에 1000자씩 쓰고 쓰려니까 미치겠다. 그래? 그러면 1, 2학기 합쳐서 500자로 하자. 라고 지금 밀려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1학년 세특은 학년마다 이제 500자가 되는 거고, 세특이 공통과목 500자가 되는 거고, 2학년 때부터는 과목마다 500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서울대고, 요게 고려대고, 요게 중앙대고, 요게 이제 경희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밴드에서 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니네 고1 아이들 우리 대학교 우리 과에 오고 싶어? 그러면은 이 과목을 듣고 오면 좋겠어 라고 이제 권장 과목을 다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과목을 들으면 돼. 다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나는 공과 계열을 가기 위해서 역학과 에너지란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 역학과 에너지를 과목 듣는 애가 우리 학교에 43명밖에 없네. 43명의 1등급이면 전교 4등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수학, 과학으로 날고 긴다고 하는 놈들이 역학과 에너지를 다 듣고 있네. 이거 메탈 나가겠구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수강자 수가 쪼그라들어서 내신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부담감이 엄습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과목이 언제 깔려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를 좀 미리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간단한 이제 정리고요. 조금 더 깊게 뜯어보면 내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죠. 다 아실 겁니다.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고 사회와 과학 융합선택 과목 보통 분당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 대부분 깔려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뭐 1등급 10%, 2등급 14% 요건 아실 거고 자 문제는 여기 공동교육과정은 절대평가다. 공동교육과정 절대평가고 어떤 과목에 5명 이하 듣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도 절대평가다. 요거 원칙이 있고요. 자 문제는 여기 있죠.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9과목은 절대평가야. 절대평가인데 다른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은 다 상대평가란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뭐 우리 때로 따지면 신문방송학과죠. 뭐 그 학과, 언론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이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요 미디어 영어라는 과목을 들으면 좋은데 이 미디어 영어라는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듣는 놈들을 보니까 14명밖에 안 돼. 그럼 나 전교 1등 해야 돼. 미치겠지. 그러면 눈을 요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근데 이미 대학은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 듣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되게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씨 몰라. 이거 듣고 그냥 수능이나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내년 시행계획이 발표가 돼서 수능 100%를 뽑는 대학교가 꽤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일지 불이익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이 미지수로 남아있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필요한 과목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에가 이제 고2, 고3의 9등급 체계고 요 밑에가 이제 현재 고1부터의 5등급 체계입니다. 내신이.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내신이 4.6인 이 아이는 내신이 4등급짜리 절반, 5등급짜리 절반이 나오면 4.6 정도가 나옵니다. 분당에서 내신이 4.6인 아이는 물론 그 아이의 수능 역량에 따라 대부분 달라지지만 내신이 4.6인데 뭐 경희대권의 정시라인이 나오는 아이도 있고 4.6인데 천안권도 안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같은 내신임에도 그걸 차치하고 그냥 수시 적정 라인이라고 따지면 사실은 천안권입니다. 안 가겠죠 애들이. 그래서 어딜 가요? 시대인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걔가 2등급 끝이야. 얘는 어디 갈까요? 2.9인 이 아이. 다 3등급이 나왔는데 2등급이 2과목 나오면 2.9가 나오거든요. 얘는 학생부종합 전형을 아주 잘 준비하면 건국대를 가요.
그러면 문제는 걔가 여기야. 그럼 건국대를 가는 아이와 천안권을 가는 아이가 같은 2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럼 대학은 얘를 뽑고 싶겠죠, 얘보다는. 근데 얘가 얘인지를 이 숫자만으로 몰라. 그리고 1.00인 이 아이는 의대를 가겠죠? 근데 의대를 가는 아이와 건국대를 가는 아이가 같은 일자로 평가를 받아. 숫자를 믿기가 조금 어려워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1.81, 1학년 2학기 때 2.43, 2학년 1학기 때 1.96, 2학년 2학기 때 2.09로 매 학기 평균이 2.07이 나온 이 아이가 5등급 체계로 환산을 하면 1.2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등급 때도 1등급 때가 되고 1등급 때도 1등급 때가 되죠. 1등급 때가 매우 조밀해진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등급 때가 조밀해져도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애초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변별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학의 입장이죠. 자, 2등급 때도 1등급 때가 돼, 1등급 때도 1등급 때가 돼. 동점자가 많아져, 매우 조밀해져, 변별이 어려워져? 그것까지는 우선 알겠어. 근데 그걸 어쩌나? 난 그건 모르겠고 내신이 9등급이건 5등급이건 심지어 100등급이건 나는 조금이라도 우수하거나 우수해 보이는 애들 4,000명을 뽑는 게 나의 목적이야. 난 모르겠어. 그게 대학의 이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4,000명 우수하거나 우수해 보이는 애들을 4,000명을 뽑는 게 나의 주 목적인데 문제는 숫자로 변별이 안 돼? 그러면 변별이 될 때까지 바리케이트를 쳐야지. 가 대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는 수능 최저를 빡세게 할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형식의 정성평가를 빡세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면접을 빡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바리케이트가 변별이 될 때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요 A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아서 1.00의 내신이 나온 아이예요. 요 B 학생은 모두 1등급인데 찐 이과애라 사회를 극혐하는 애야. 사회가 3등급이 나와서 1.17이 나온 아이예요. 얘는 C 학생은 모두 2등급이 나온 아이예요. 얘네 둘은 의대를 가고 얘는 아주 잘 가면 중앙대를 가요.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변별이 잘 되는데 의대 가고 중앙대 간다. 근데 이걸 5등급으로 환산을 하니까 얘는 1.0이니까 당연히 1.0이지. 근데 얘는 다 1.00이었는데 얘가 3등급이 2등급으로 환산이 돼서 1.09가 됐네. 근데 얘는 다 2등급짜리가 다 1등급으로 환산이 된 거야. 1.00이 됐어. 그러면 아니 의대를 가는 애가 중앙대를 가는 애보다 숫자가 낮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당연히 얘를 뽑고 싶은데 얘보다는 근데 숫자로는 얘가 이기고 있어.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그럼 숫자를 믿지 못하겠는데? 숫자라는 숫자 그대로는 믿지 못하겠고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봐야겠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부 종합전형 형식의 숫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남양주 다산고의 조만기 선생님이라고 공교육에서 입시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런 자료 발표를 하셨죠. 우리 학교 애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자 우선 내신이 3.3까지는 다 1점대더라. 내신 3.3까지는 다 1점대예요. 그럼 1점대가 매우 조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건 1.67로 고대를 간 아이는 환산을 하니까 1.58이 되고 1.95로 경희대를 간 아이는 환산을 하니까 1.00이 되더라. 경희대를 간 놈이 고대를 간 놈보다 내신이 심지어 0.58이나 많더라. 왜 그러겠어요? 얘는 죄다 2등급인데 하나가 1등급이 나와서 1.95가 나온 아이겠지. 그럼 그 2등급이 다 1등급으로 환산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다 1등급짜리가 되게 많은데 싫어하는 과목이 많은 놈이지. 3등급짜리가 많은 거야. 1.58이 나왔지. 야, 어떻게 경희대를 가는 놈이 중앙대를 가는 놈보다 내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 이런 생각이, 대학이 이거 숫자를 믿겠나?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순위가 10등 이상 바뀐 게 절반이 넘더라.
물론 대학교가 이제 고1 아이들이 대입 지원을 할 때, 내후년에 대입 지원을 할 때 9등급 체계에서의 내신을 확인하지 못하죠. 대학교는. 이 아이는 그냥 5등급 체계의 내신을 확인하고 그 아이를 평가하게 될 거예요. 다만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데이터가 있고 중앙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보다 내신이 높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평가를 하자면 결국엔 요 1.80이란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요 1.80이란 숫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다. 상위권 대학교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아마 표가 조금 여기가 다를 텐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 그 인쇄소에 넘길 때는 서울이 요 데이터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것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우선은 5등급 체계인 아이들이 전북, 부산, 경기, 그 다음에 서울까지 발표를 했는데 1.00은 우선은 요 퍼센테이지가 있더라 라는 거고 1.50까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끝났잖아요. 걔네들의 내신이 1.50이면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이 나오면 1.50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1.50을 환산을 하니까 전북, 부산 2.37, 2.48에서 대충 한 2.4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0이라는 숫자가 치환하면 2.4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 그럼 2.4가 현재 대입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2.4는 교과 전형으로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아주 잘 준비하면 경희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0 정도면 우선은 국승세 라인을 잡고 우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 그러면 생각보다 변별은 되네. 5, 1등급이 아니면 대학을 못 가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변별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부터 세종대까지가 여기는 2.4 정도가 그 안에 몰려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부터 세종대까지가 0.5 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엄청 조밀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1학년 1학기의 결과니까 학기가 지나갈수록 요 비율들은 조금 더 편차가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신 방어가 쉬워지지 않으니까 학기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변별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래도 변별은 되더라도 여기 폭이 너무 작다. 어떻게 서울대부터 세종대까지가 0.5 차이에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기별서에서 제가 넣어놨던 건데 이게 지금 분당의 1학년 1학기 끝나고 5, 1등급의 비율이에요. 아이들이 한 2.1% 정도, 2.1% 정도가 지금 공개된 고등학교의 5, 1등급 비율인데 그러면 서울이랑 같죠? 서울도 2.09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일반고가.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2.1% 정도를 추정을 하면 90명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학년 1학기의 결과니까 학기마다 30%씩 줄어든다라고 하면 한 20명 후반대가 될 것이고 한 20%씩 줄어든다 그러면 한 40명이 좀 넘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분당에서 18개 고등학교 1.00이 많아야 3, 4명 정도가 나오는데 한 10배 정도가 1.00이 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성적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고2, 고3은 이런 성적표고 그 다음에 현재 고1부터는 이런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달라지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느냐. 무슨 과목을 몇 학점 들었고 원점수는 어떻고 평균은 어떤 것까지는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표준 편차가 없어. 이 표준 편차는 그 학교의 아이들의 수준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20이 넘어가? 그럼 일반고야. 15야? 공부 좀 하는 고등학교네. 12야? 전사고니? 5야? 특목고니?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서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활용을 하지 않아요. 요것만 봐더라도. 근데 요게 없어졌다가 첫 번째고 2등급짜리가 1등급짜리가 됐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없는데 들어왔다가 세 번째고, 기하 물화생지 2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인데 그게 상대평가로 바뀌었다가 네 번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어느 고등학교가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것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요 숫자로 인해서 이 원점수를 받은 아이의 등수가 추정이 돼요. 지점수라 그래서. 근데 표준 편차가 사라지니까 지점수 추정은 어렵고, 그래서 이 원점수로 그 아이의 대략적인 위치를 판가름하려는 시도들은 되고 있는데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서 대학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 표준 편차가 사라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의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아이인지를 숫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얘는 1.8이라는 숫자로 대학교를 갔는데 얘는 1.2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4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2 안에 18,000명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바리케이트를 쳐야죠. 변별이 안 되니까. 바리케이트를 칠 때 어떤 걸 치느냐? 무슨 거, 우리 학교에 맞는 과목을 들었는지, 그걸 얼마나 들었는지, 원점수는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원점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냥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보고, 그러면 A등급이 적은데 1등급인지 많은데 1등급인지도 보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포기한 애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1.8이라는 숫자로만 갔는데 얘는 1.2라는 숫자에 숨겨진 의미를 엄청 파악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리케이드를 쳐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과목들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건 첫 번째고, 내가 원점수를 높여놓는 것이 우선 두 번째가 되겠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롯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요 원점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이게 몇 학점 깔려 있는지, 평균은 어떨 것인지,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떨 것인지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원점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유불리 따지지 말고 공부나 이 자시야가 되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현재는 표준 편차가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면 저라면 선생님들 우리 학교 평균 92점으로 맞추세요. 시험 전날에 답 알려주세요. A등급 비율 80%로 맞추세요. 아니, 표준 편차가 사라진 마당에 특목고처럼 수치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내신 부풀리기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신 부풀리기 세대가 있어요. 그럼 교육부가 그걸 좌시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야, 내신 부풀리기 하지 마. 그러면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어떤지, 수행평가는 뭘 하고 있는지, 성취도별 분할 점수 A와 B를 가르는 점수는 몇 점인지도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선생님들이 대학교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본다. 이걸 본다라는 게 아주 그냥 극명한 시그널이에요. 귀찮게 이걸 왜 제공을 하냐, 대학에. 대학이 평가를 하니까 이거를. 대학이 이걸 왜 평가를 하냐?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 숫자만 보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의미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심한 게 요겁니다.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갑론을박이 심해요. 중학교까지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점수를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A와 B를 분할한다 그래서 고정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요 고정 분할을 해도 되지만, 무슨 소리야? 우리 학교 시험 어려워. 우리 학교도 공부 잘해. 우리 학교는 71점 이상이어도 A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정 분할이 어떻고 추정 분할이 어떻고 추정 분할이 어떻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 9월 달에 경희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야, 네가 내신 석차 등급이 3등급이야? 근데 성취도 A야?
그럼 1등급으로 쳐줄게. 3등급이어도 A면 1등급으로 쳐줄게. 그걸 2028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자, 그럼 고등학교 입장은 뭐예요? A등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지. A등급을 늘려야 되는데 고정분할로 A등급을 늘리려면 정말로 시험 전날에 답을 알려줘야 되잖아. 90점 이상을 다 맞아야 되니까 아 이건 어려운데 요 역치를 낮추자. 그래서 비율을 늘리자. 그럼 이 역치는 어떻게 낮추는가?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스라는 사이트에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율, 그 다음에 지필평가의 문항별 배점, 예상 정답률 이런 것들 뚝뚝뚝 프로그램에 넣으면 프로그램이 71점 이상이면 A라고 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그걸 시험 보기 전에 학교에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다시 A등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 불이익이 없겠구나 우리 애들한테. 고등학교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학은 이것 봐라. 너 거짓말 치고 있구나 나한테. 잠깐 나와 있어. 우선 뽑고 싶은 애들 먼저 뽑고 거짓말한 너가 괜찮으면 내가 뽑을지 말지 결정할게 라는 스탠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추정분할이 좋냐 고정분할이 좋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고 추정분할로 했을 때 A 통치도별 분포 비율의 적정 비율은 어떤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어요. 그래서 0점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A등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정분할로 한다. 두 번째 목적 여기에요. 고1부터는 성취도가 40% 미만이면 미도달이면 무조건 보충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 보충지도를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 하고 싶어요? 안 해. 진짜 하기 싫어. 그러면 얘네 비중을 줄여야겠지. 줄이는데 고정분할로 줄일 거면 시험이 쉽거나 어렵거나 전날 답을 알려줬어도 안 할 놈들은 안 해. 남아있다고 얘네는. 이건 안 되겠다. 얘를 역치를 낮추자. 추정분할로 해서 수행평가 비율 높게 때리고 수행평가 기본 점수 한 20점 때리고 요거를 한 27점으로 해놓으면 인간이라면 7점은 맞아도 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요걸 줄이려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우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분당이 요때는 죄다 이제 고정분할이 많았는데 죄다 이제 지금 추정분할로 지금 옮겨갔잖아요. 추정분할로 옮겨간 상황이고 지금 분당고, 서영고, 운중고 정도가 지금 고정이 좀 많이 있고 한솔고도 고정이 있는데 한솔고가 올해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들이 0점이 좀 잘못된 데이터가 있어서 아마 한솔고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서영고, 분당고도 2학년 때는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경희대가 9월 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2학년 때는 바꾸지 않을까. 고정분할을 잘 운영해도 상관은 없어요. 고정분할을 잘 운영을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잘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대신 선생님들이 엄청 너무 귀찮아. 그리고 고정분할을 하게 되면 A등급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시험이 진짜 쉽지 않는 이상. 그럼 시험이 쉽게 내서 90점 이상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상위권 애들끼리 수행평가 1점으로 박이 터지겠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짜증이 나겠지. 그런 건 난 싫다. 그런 컴플레인. 그러니까 추정분할로 하지 뭐. 이렇게 스탠스가 좀 옮겨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럼 내신이 변경된 건 뭘 의미하냐. 2점대도 1점대가 되고 1점대도 1점대가 된다. 내신이 굉장히 조밀해진다. 동점자가 많아진다. 변별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변별될 때까지 바리케이트를 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 수 없고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대학에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 제공한 걸 대학교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겠고 그래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원점수밖에 없구나. 방학이라고 게임하고 있는 놈의 뒤통수를 때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있죠. 아까 그 미디어 영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행성우주과학이란 과목은 지구과학 2에서 떨어져 나온 과목인데 이게 상대평가 과목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과목은 누가 들어야 돼요? 물리천문학과, 우주과학과 이런 애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매니악한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애가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될 것이야. 10명이 안 돼. 근데 상대평가야. 근데 우리 애는 곧 죽어도 완전 별만 보겠대. 미치겠다. 저거 상대평가인데. 근데 안 들으면 안 된대. 아? 애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 드는 거죠. 씨, 이거 들어야 된다라는데 10명도 안 돼? 전교 1등? 미치겠네. 듣기 싫으네. 듣기 싫으니까 수능 과목은 우선 듣고, 내신 방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을 듣고,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9과목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듣고, 이런 과목을 들으려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목을 듣기 짜증나니까. 그러면 다시 대학의 입장에선 요렇게 수강한 아이들은 매력적이지 않겠지. 물론 모든 대학에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과목이 수강자 수가 적을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걸 겨울방학 때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중앙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를 내신 숫자상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대학은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를 잘 믿지 못하겠네. 숫자를 믿지 못한다고 숫자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숫자를 그대로 두되 이 숫자도 두면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함께 판단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현재 고2, 고3까지는 이제 선택형 수능입니다. 이 선택형 수능이 풀지 못한 영원한 숙제는 뭐였냐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갈리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런 극심함이 될 거고 내후년부터는 모두가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탐론이라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런 단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한 가지 방법. 됐고 그냥 똑같은 거 보라 그래.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이 과목으로 진검승부하라 그래.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에 시작을 한 거예요. 다만 수학은 누구는 문과 가고 누구는 이과 갈 건데 다 같이 공부하는 문과 수학으로 정하자. 누구는 2학년 때 사탐 듣고 누구는 2학년 때 과탐 들을 텐데 누구나 듣는 1학년 때 사회과학으로 보되 문과건 이과건 다 사회과학 보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육과정 수능을 출제하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요 시험 탐구를 지금은 30분인데 40분으로 늘리고 20문 2.5점짜리로 세분화시킨다. 라는 거는 문제는 그럼 이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2학년 때 생기지. 고1 아이들이 2학년 때. 2학년 때 누구는 사회탐구를 학교에서 들을 것이고 누구는 과학탐구를 듣게 될 것인데 그거 내신과 수행평가에 허덕허덕 하다가 요 모의고사 범위, 수능 범위는 그냥 페이드아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학년 때도 실전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봐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수능 성적표는 지금처럼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없어지고 제외국어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수능이 변경된 거는 우선 재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과 침공, 사탐론 이런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영어입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수능 영어가 진짜 미친 듯이 어려웠대요. 아직 발표는 이제 목요일 날 나니까 대충 예상이 우리가 상대평가 1등급이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근데 절대평가 과목인데 3.8%가 예상이 되고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뭐야 2028 때 이렇게 내겠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됐거든요. 우선 그거 차치하고 이게 9월 말이 되면 대학들이 정시 모집 요강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을 내놓는데 우리 수능 1등급 맞은 애들은 만점 처리할게요. 수능 2등급 맞은 애들은 2점 깔게요. 3등급 맞은 애들은 6점 깔게요. 뭐 이런 식의 가감점 방식으로 확정된 점수 체계를 요강 안에 탑재를 합니다. 근데 재작년에 성균관대가 처음으로 됐고요. 수능 난이도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발표할게요.
요런 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표합니다. 재작년 영어가 1등급이 4.7%였어요.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을 같은 점수를 줘버립니다. 작년에는 1등급과 2등급을 1점 차이를 줘버렸죠. 올해는 미친 듯이 어려웠으니까 아마 같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라면 아니 수학도 문과 수학 범위야, 탐구도 1학년 때 범위야, 변별력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별을 두기 위한 방법은 수능 난이도와 상관없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을 내가 받아야겠다 라는 대학들의 이기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성균관대가 저놈들이 머리가 좋네, 이런 방식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난이도와 상관없는 1등급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이죠. 수학은 이미 지금 고2, 고3은 이과 애들은 미적분, 기하는 절대평가니까 이 미적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죠. 내신이건 수능이건. 근데 이제 고1부터는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 난이도가 아니고 내신과 세특의 의미로서만 남게 되죠. 수능 난이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수능 난이도로 출제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수능 과목인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편제하고 있는데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편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건 2학년 때까지 우선 수능 수학 다 진도 마무리 해놓고 3학년 때 수시 정시 갈라놓고 정시할 놈들은 수능 빡세게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미적분보다 쉽고 양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쉬운데, 양은 적은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푸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어요. 노가다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은 30문제 100분이야. 30문제 100분인데 야, 확통해서 한 9분 정도 걸리는 문제 4문제만 내봐라. 이러면 나머지 60분 동안에 나머지 26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대수와 미적분 원이겠지, 당연히. 대수와 미적분 원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놓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공부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1학년 때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같은 범위라 상관은 없는데 2학년부터는 내신과 모의고사 수능이 다른 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능은 계속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얘네들은 사회 과학 듣고 있고 내신 수행평가 허덕허덕 되고 있고 요 공부가 계속 밀려나면 2학년 겨울방학 때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요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땐 좀 늦죠. 왜냐면 수능을 사회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다 보는데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 게다가 3학년 1학기 때 내신 상대평가 과목도 많은데 그러니까 요때도 요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 봐야겠다라는 것이고 3학년 때 학교에서도 문제죠. 아니 수능은 통사통과를 보는데 어떤 놈은 사회융합 선택 과목 듣고 있고 어떤 놈은 과학융합 선택 과목 듣고 있어. 아 이놈들이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라는 고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과목을 그냥 3학년 때 깔고 수업은 요 과목에서 그냥 해버리는 학교들도 많긴 할 겁니다. 우선은 3학년 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과목이 너무 늘어요. 지금 현재 고2, 고3보다. 그러면 현재 재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더 줄어들거든요. 더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을 어떻게라도 수능 양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분당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고등학교들도 많을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지금 2번 공개를 했고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도 발표를 해서 그것도 밴드에 탑재해서 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EBS와 이특수의 분석을 해놨는데 우선은 보니까 뭐 예시문항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 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변별하려면 충분히 변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독보적으로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사회과학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을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통섭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지 못하는 문항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풍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변경은 됐고,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그 다음 성균관대, 사범대도 이미 정시 교과평가를 하고, 건국대도 예고를 해놨어요. 우리 2028에서 수능 80에 학생부 정성평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 20% 반영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예고를 했어요. 교과, 비교과, 출결봉사 10% 반영할 겁니다. 수능 100은 그 인원의 30%만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희대가 정시를 40% 뽑고 있으니까 40%에 30%만 수능 100으로 뽑을 겁니다. 라는 거는 12%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가는 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입을 정리를 했고 2022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내신 변화, 수능 변화까지도 알펴봤으니까 그래서 그럼 대입은 어떻게 변할 거야? 라는 거겠죠. 아까 요 표 기억나시죠? 요 표 기억나시는데 요건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고 의대는 대체 어떻게 될 거야? 현재는 이런데 요 내신들이 죄다 이제 1.00으로 가겠죠. 근데 아까 그거 기억하세요? 1.17이었던 B 학생이 걔는 의대를 가는 내신인데 걔는 1.09가 됐잖아. 그러면 1.00으로 죄다 갈 텐데 원래 의대를 갔었던 애가 1.09가 되면 걔는 의대를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갈 수 있던 애가 바뀌게 되면 못 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1점 초반이면 1.00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1.00이면 의대를 가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하지만 불합격할 수도 있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00이니 굿. 과목 선택 잘했어? 굿. 빡센 수능체도 통과할 수 있어? 굿. 면접도 잘해? 굿. 너 의대로 와. 1.00이니 굿. 과목 선택 잘했어? 굿. 빡센 수능 체제 안 될 것 같아? 웬만한 수능 체제 될 것 같아? 굿. 넌 고려대로 와. 1.00이니 굿. 과목 선택 잘했어? 굿. 웬만한 수능 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쉬운 수능 체제는 될 것 같아? 굿. 넌 경희대로 와. 같은 1.00인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 무엇이 수능 최저인지 학생부 정성평가인지 면접인지는 그 각 대학들의 시행평가를, 시행계획을 봐야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1.00이 들어. 선생님 그럼 1.02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당연히 되겠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숫자의 의미를 본다는 거니까. 그럼 2.00 되나요? 안 되겠지. 네가 원하는 대학은 아닐 거야. 우선 1.50 정도가 네가 그래도 들어본 대학이 어느 정도 캐퍼는 되겠지.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체 1.00은 몇 명이 발생될 것인가가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에 한 90명 정도가 예측이 된다고 했었고 지자체를 보더라도 한 2% 내외가 정도가 했는데 학기를 지나고 줄다 보면 한 3,000명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다시 예상을 해요. 제가 맨 처음에는 한 8,000명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저의 너무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 결과를 보고, 이렇게나 적다고?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B 학생처럼, 어느 과목은 독보적인데 어느 과목은 싫어하거나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이 꽤나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메디컬에, 요 교과나 종합은 1점 초반인 아이들 있거든요, 아닙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5등급으로 환산되어서 1.00에 수렴하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차고 넘치겠구나. 근데 1.00이라는 거는 우선 디폴트 값이고 네가 뭘 갖고 있느니 이거에 따라서 대학 라인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선 1.50,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일 때는 치환하면 2.4가 되고 그것은 인문에서 숭실대 교과, 경희대 종합, 자연에서 세종대 교과, 경희대 종합 정도가 되는 거구나. 요 정도를 우선은 목표로 삼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근데 요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서울대부터 서울대부터 세종대까지가 요 0.5 안에 그 전국의 아이들이 진짜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만 해도 조금 머리 아픈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기가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대학들은 모르겠고 변별이 될 때까지, 우리 4,000명을 뽑을 때까지 바리케이트를 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서울대 3번의 포럼인데요. 서울대는 우선 수능을 굉장히 싫어하는 대학교입니다. 전 정부에서 상위 16개 대학교에다가 수능 40%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40% 무조건 뽑으라고. 니네가 뽑으라고 해서 뽑았더니 죄다 강남 서초 N수생이야. 아니 이 사회는 다양성으로 존속이 되는데 내가 그런 걸 뽑아야겠니? 두 번째, 아니 기껏해서 뽑아놨더니 죄다 의대 가겠다고 다 자퇴를 해버리네. 그럼 내가 이 수능이란 제도를 뭐하러 갖고 있어야 되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9월 달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고는 다 했었는데 어떤 예고를 하냐? 우선 수시입니다. 수시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현재도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균형 추천인원이 원래는 2명인데 지금은 3명으로 늘었어요. 왜 3명으로 늘었을까요? 1.00이 많을 거니까. 늘었고, 두 번째,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미 지금도 이 전형은 일반고가 98%가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수시 지규는. 자, 일반 전형은 현재와 똑같고, 그럼 수시는 그래 추천 인원이 늘어난 것 말고는 크게 없겠구나.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정시가 많이 바뀌는 거죠. 정시가 어떻게 바뀌니? 자, 1단계 3배수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지원한 애들 중에 수능 합산으로 우수한 30명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3배수를 뽑는데 문제는 1단계 수능을 점수로 뽑는 게 아니고 등급으로 뽑는데요. 그러니까 1% 1등급이든 4% 1등급이든 그냥 1등급으로 봐서 그 1등급 환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의 영향력을 1단계에서는 싹 죽여버리겠네요. 싹 죽이고 2단계로 넘기는데 걔네들을 3배수를 뽑아서 요 수능 60에 교과역량평가, 정성평가죠. 40점을 주는데 2단계는 요 수능 60은 그때 100분위를 활용을 한대.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보통 상위 대학교는 표준 점수란 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100분위 안에서도 여러 표준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100분위 합으로 하겠대. 그것도 이거는 요기 때보다 등급 활용한 것보다는 조금 영향력은 있는데 이게 현재는 교과역량평가가 20점인데 40점으로 2배를 늘려버리는 거지. 수능의 영향을 아예 죽여버리고 정시에서도 교과역량평가가 현재 5단계인데 7단계로 늘려버린다. 라는 거면 수능은 나는 모르겠고 우선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가 지금보다 많이 중요할 거야. 라고 서울대가 예고해 줍니다. 그럼 문제는 서울대가 이렇게 변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럼 연고대는 어떻게 될 거냐 대체. 연대가 고대가 우리요 서울대처럼 등급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못합니다. 서울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연고대는 수능을 등급 활용하는 순간 걔네는 입시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와 연고대가 노선을 달리한다. 그러면 상위권 애들한테 혼선이 오겠죠. 어쩌라고. 서울대를 지원하면 어떻고 연고대를 지원하면 어쩌는 거야. 지금은 내가 수능이란 걸 갖고 있으면 어쨌든 서울대와 연세대는 고려대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수능이란 걸 갖고 있는데 서울대는 등급을 활용한대. 난 점수를 다 맞았는데 서울대 지원하기는 억울한데 연고대를 지원하기에는 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또 입시가 달라. 요런 딜레마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와 고대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어떻게 짤지가 저도 참 궁금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발표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연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시립대, 건국대가 같은 시기에 2028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그다음 입학사정관들한테 설문조사를 뿌려가지고 그 온 응답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 처리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구해보니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 라고 해주는 논문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연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의 결과에서 야, 교과 전형은 현재는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를 걸어놨었는데 이제는 내신에다가 출결에다가 교과 종합평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성취는 어떤지 세특은 어떤지 또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무슨 교과 전형이야. 종합 전형은 지금은 서류 학생부에다가 면접만 봤는데 학생부에다가 면접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야? 수능 못하면 대학교 가지 말라는 거야? 논술 전형은 논술에다가 수능 최저 걸어놓는데 논술에다가 출결에다가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논술만 잘하면 됐지. 뭘 이런 것도 걸어놔. 수능은 현재는 수능으로 갔지만 수능에다가 출결에다가 내신을 반영하던 수능에다가 출결에다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반영하던 수능에다가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반영하던 요 세 개 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연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은 어떻게든 바리케이트를 칠 것이다 라고 말들이 바리케이트가 없던 요소가 바리케이트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바리케이트가 교과 종합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던 요소인데 교과전형에 들어갔어. 종합전형은 논술이나 종합전형의 요 수능 최저는 교과나 논술에 있던 요소였는데 종합전형에 들어갔어. 논술에 있던 요 출결 및 교과서정은 교과전형에 있던 요소였는데 논술전형에 들어갔어. 수능에 있던 요 요소는 여기 수시에 있던 요소가 다 여기로 들어갔어. 뭐야? 수시와 정시가 의미가 없고 전형마다 구분이 모호해지는구나. 그냥 어떤 전형이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하는지만 생길 뿐인 거구나. 라는 거겠죠. 아, 그러면 다시 짜증나네. 다 해야 되네. 지금은 내신이 좋으면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가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 되고 논술을 잘하면 논술로 가면 되고 수능을 잘하면 정시로 가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것만 잘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네 라는 시그널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당 아이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내신 빡세. 종합 준비했지만 내신이 안 나와서 버렸어. 정시 하려다 보니까 내신 중요하대, 과목 선택 중요하대.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수시 논술로 엄청 몰려들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 연구 결과 똑같고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경희대가 대학들끼리 공동 연구한 연구 결과는 그랬는데 그걸 토대로 우리는 약간 베리에이션을 줄 거야. 뒤통수를 칠 거야. 라면서 지난 9월 달에 또 예고를 하게 됐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야, 네가 3등급이더라도 A면 1등급을 줄 거야. 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A등급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현재는 요 면접만 보는 종합전형이 있는데 서류 학생부만 넣는 종합전형을 신설할 건데 거기에는 수능 최저를 넣을 거야. 그리고 요곳에 우리 분당 학생들이 엄청 지원할 텐데 석차 등급 안 볼 거야. 성취도만 볼 거야. 이 얘기는 또 뭐예요? A등급이 많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가 하게 되겠죠. 그럼 경희대의 입장은 뭘까요? 억지로 높였어? 잠깐 짜져 있어. 뽑으래도 우선 뽑을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0점을 우리가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다는 건 사실 분당 아이들한테 좋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수능 연령이 높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모집 인원의 70%를 10% 정도 교과 비교과를 반영하겠다 라고 좀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내신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상위 성적을 반영하겠다. 이것 또한 성취도 우선으로 보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희대의 입장은 뭐예요? 경희대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서 수강자 수가 부담스러워서 수강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그냥 석차 등급이 아닌 성취도를 보면서 그 아이를 평가하겠다. 라는
아주 교육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이면에는 내 맘대로 뽑지 뭐. 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서울대는 저렇게 뽑겠다 그러고, 경희대는 이렇게 뽑겠다 그래. 건국대는 그래 어느 정도 예고했어. 근데 연대, 고대가 서울대와 노선을 달리해버리면, 그 밑에 서성한 중이 노선이 조금 더 다르면, 야씨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라는 거 다시 역을 하면, 다 잘하는 놈이 우선 갖고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다 잘하나 이거를. 요런 고민들이 저도 막 쌓이게 되는 거죠. 아까 서울대로 다시 돌아가서 서울대가 수시는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랬어요. 추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는 것 말고는. 근데 면접을 좀 까다롭게 내고 싶대요. 현재는 닫힌 문항,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항을 열심히 풀어낸 애들을 인재라고 하면서 뽑았는데, 이제는 정답이 없는 문항을 잘 풀어낸 애를 인재라고 하면서 뽑아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예시는 문항을 내놨는데, 유리병에 압력을 조금씩 가합니다. 그럼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야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그러면 애들마다 대답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 꼬리 질문부터가 어렵죠. 그러니 이 균열이 생기는 공식을 이거라고 가정할 거야. 네가 말한 거 이걸로 증명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러면 증명했어? 그러면 이 균열의 총 길이는 얼마일 것 같아?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난이 발생됐는데 너라면 소프트웨어 설계 어떻게 할래? 애들마다 답변이 다 다르겠죠. 자장면과 짜장면은 어떻게 다르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제가 자장면과 짜장면 그냥 둘 다 맛있죠? 라고 답하면 틀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항을 본인의 지식과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답한 아이라면 똑똑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 학교에서 대비가 안 되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부가 이걸 땅땅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서울대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요 바로 옆에 K대, 제가 뭐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지만, 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성남의 K대. 그 학교에서, G대구나. 죄송해요. 네. 어쨌든 그 대학교에서 우리도 서울대처럼 열린 문항 낼래요? 라고 하면 거길 누가 지원하니?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거기 지원해야 되니?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 대학 라인에 따라서 면접의 유형이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들은 우선 면접을 빡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 학생부가 다 GPT로 쓰여지니까. 그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항을 내던지, 아니면 이런 공통 문항을 내던지인데, 이런 공통 문항을 내는 건 교육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대학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 읽어왔니? 안 읽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우선은 기본 조건이고 아주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꼭대기까지 가려면 얘네가 원하는 바리케이트가 하나 더 있구나. 장벽이 하나 더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년 4월 말에 시행계획에서 그 바리케이트가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은 아까 그 대학들이 연구 결과 내는 것처럼 다 잘해야 된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원점수밖에 없다. 공부해라, 이 녀석아. 종합 전형은요, 우선은 똑같아. 과목 선택 잘하고, 내신 좋고, 학교생활 충실하고, 탐구 잘하고, 수능 취소 빡세질 거래. 면접 빡세질 수 있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원하네. 논술 전형은 존치될 건데 예고한 거는 건국대밖에 없어요. 건국대가 아까 통합논술 실시한다고 그랬고, 정시 비율은 요때 발표할 때는 현재와 동일하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발표한 것에서는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는 정시 30%만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서울대가
수능을 좋아한다 그랬나요? 싫어한다 그랬나요?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면 서울대는 무조건 30%를 줄일 것이고 한양대와 동국대는요. 얘네도 수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 입맛대로 뽑을 수 있는 애들이 없거든. 점수를 뽑기가 싫은 거야. 아 그러면 요 밑에 요 주위의 대학들도 이 정시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싶을 텐데 그걸 교육부가 돈으로 좌우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받으면서 다른 모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내년 4월에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수능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극적으로 얘기를 30%를 확 줄어든다. 그럼 분당한 애들한테는 약간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은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겁니다. 아까 연구 결과와 똑같이 각 전형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어느 전형이 어떤 요소를 조금은 더 강조하는 전형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냥 12월 말에 한 원서 10장 쓰라 그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3학년 2학기까지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과 입학사정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아예 그거를 픽스 해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 교육감이 이 체제를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요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학년도 초6부터. 만약에 정말 저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 초6이 중3이 되기 직전 2월 전까지는 저게 발표가 되는 거겠죠? 대입 정책으로 인해서 그걸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현재 그럼 중1까지는 이 체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체제로 갈 확률이 높겠다. 물론 내년 3월에 발표되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체제가 이런데 바뀌는 체제도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 전형들의 요소가 조금씩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는 시행계획은 내놓지 않고 예고는 해놨는데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는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된다. 아니 그러면 지금 1학년은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면 지금 이미 1년이 끝나는데 내년 4월 말에 발표된 그것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물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는 것이 2학년 1학기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는 것이 우선은 불이익이 없을 것 같고 중학교는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분이 조금 더 지났네요. 100분 정도 못 걸었는데 104분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시작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이슈까지를 정리해 보니까 어머님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저도 복잡하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다 하란 얘기야. 이거 뭐 어쩌단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우선은 중1까지는 그런 얘기야.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우선은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공부일 것이고 두 번째는 과목 선택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목 선택에서 내 아이가 언제 그 어려운 과목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의대라면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언제 깔려 있는가. 생물의 유전은 의대는 물론이고 메디컬, 생명과학, 생명공학, 보건 한다라는 내신 좋은 그 애들은 다 달려들 과목일 텐데 나는 경쟁력이 있는가? 역학과 에너지는 아니 반도체부터 전기전자, 기계공학 그 공과 계열 가려고 하는 애들 다 들을 텐데 나는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상경 계열을 가는데 경제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깔려 있어?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지. 경제를 몇만 원이나 듣는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 로드맵을 좀 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내일 모레 4일에는 그래서 예비고일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3년이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그때마다 이슈가 무엇이 있고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그 흑백 자료라 좀 보시기 어려우시면 밴드에 오후 3시에 칼라판이 밴드에 업로드 될 겁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가니까 복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